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여야는 오늘도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놓고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 조국 전 장관의 정치 입문 가능성을 놓고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천여 명에 이르는 걸로 전해진 가운데 당국의 표본 조사에서 두 영아가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 감사원도 전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경기 수원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두 구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친모 30대 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부인이 아이 둘을 낙태한 줄로만 알았다는 남편의 진술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2주간 학원가 보조리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오는 26일 킬러 문항의 유형을 소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비리라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전격 소환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뒷돈 50억 원을 약속받고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우리은행 측에 압력을 넣었는지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강릉 어시장을 찾아 오염수 문제를 장외 여론전으로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방사능 괴담으로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일요일부터 전국이 동시에 여름 장마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일요일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시작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무너졌던 충남 당진시 용현 저수지는 토사를 쌓고 다지는 긴급 복구 작업만 이뤄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비 지원이 이뤄지는 내년에야 복구 작업이 제대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경기 수원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두 구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친모 30대 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경기 화성시에서도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린 혐의로 20대 여성을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경기 남부경찰청입니다. 네, 먼저 경찰이 이 고모 씨에 대해서 적용한 혐의는 뭡니까? 네, 경찰은 영아 살해와 시신 유기 혐의로 친모 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엔 여아를 또 이듬해 11월에는 남아를 각각 출산 하루 만에 살해하고 시신은 자택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경기 수원시에 있는 고 씨 자택 냉장고 냉동칸에서 영아 시신 두 구를 발견하고 고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고 씨는 남편인 40대 이모 씨와 함께 살면서 만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자녀 3명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8년 낳은 여아가 넷째인 건데요. 생활고 때문에 자택에서 아기를 목졸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듬해 다섯째도 같은 이유로 출산한 병원 인근 길가에서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고 씨 부부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 씨는 남편에게는 태아를 낙태했다고 속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남편 역시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남편도 범행을 공모한 건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화성시에서도 영아 유기 사건이 적발됐다고요? 네, 경기 화성시에서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파악돼 경찰이 20대 여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2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8일 만에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미혼인 A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려 나이가 어려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면서 키워줄 사람을 구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온라인을 통해 연결된 성인 3명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카페에서 직접 만나 아기를 넘겨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생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가운데 A씨가 금전을 받고 아이를 넘겨준 건 아닌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이후 태어난 국내 영유아 가운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2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이같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경기도 수원에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영아시신 2구 발견된 사건. 일단 경찰이 친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지금 전수조사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됐고요. 자, 유관 부처 책임자들을 상대로 출생신고 제도 사각지대 없는지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나온 이번 사건. 국회에선 긴급 현안 질의 어떤 질문이 있고 어떤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 경찰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각 출석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되지 않은 2천여 건의 사례가 파악됐죠. 이 내용이 지자체와 경찰에 통보가 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건데요. 관련해서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발견된 아동은 이 출생아동 필수 예방접종에서 부여되는 임시 신생아 번호를 통해서 발견됐다며 앞으로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을 알리는 이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병원에서 출산하고도 출생신고 안 된 아기가 2천여 명인데 그러나 병원에도 가지 않고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는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모의 인적 사항 등을 입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이 행안위에서는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거론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법 취지와 또 피해자 범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잠시 뒤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도 여야 충돌은 예상되는데요. 이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 체제 이후 첫 전체 회의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문제가 쟁점인데요. 민주당은 여당이 막무가내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법안 내용에도 이견이 있다며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장제원 위원장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6월 말까지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연내 개청이 어렵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다수당이라는 점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전체 회의를 열었다며 이 정치 공세에는 사회권 이양 등 다양한 방안으로 대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공방전도 치열한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차 장외 여론전에 나선다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강릉을 찾습니다. 동해안의 대표적인 어시장인 주문진 수산시장을 찾아서 이 어민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또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내일은 이 현장 최고위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오염수 방류 관련 서명운동에 이어 연이은 장외 여론전에 말씀대로 돌입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 열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여당에 재차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박강원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7월이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이라는 이런 시간표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반면 국민의힘은 괴담과 선동이라는 반응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사능 괴담으로 이 수산업과 관광업 종사자 위협을 가중시켰다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라 경고했습니다. 또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태평양 섬나라들과 연대 서한을 예정한 것을 언급하며 비판에 나섰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들을 상대로 한 괴담 선동이 통하지 않자 이제 나라 밖으로까지 괴담 선동에 나선 꼴입니다. 국제관계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네, 노동 현안을 놓고도 여야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이 조치를 소홀히 해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 관련 어려움을 듣겠다는 건데요. 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부 여당의 관련 법제화 추진에 대해서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임금을 맞춰 끌어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정의당 원내 지도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출국에 앞서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일본 정부와 오염수 방류를 협의해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으로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출국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의당은 방일 기간 일본 시민사회단체 어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일본 사회민주당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학원과 보조리와 허위, 과장 광고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킬러 문항 수능 배제 조치 이후 수험생들의 불안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 26일 다음 주 월요일에 초고난도 문항의 유형을 소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정부가 이른바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을 겨냥한 본격 행보에 나선 겁니까? 네, 교육부는 앞으로 2주간 집중 신고를 받은 뒤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현재 평가원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위원들이 비밀 서약을 어긴 채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적극 홍보하면서 모의고사를 만들어 팔거나 사교육 강사로 일한 사실들이 드러나며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평가원 출제위원으로 일하면 참여 사실부터 관련된 모든 내용을 비밀로 해야 하는데 되려 수능 킬러 문항 전문가라는 간판으로 활용하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감시나 제재는 전무했는데요.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입시 결과나 킬러 문항 적중률 등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단속 예고에 일부 학원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만큼 입시 학원과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학원가와 별개로 교육부 역시 킬러 문항 배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복무 감사를 받기 시작해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지금 수능이 5개월 남은 상황이라 수험생들은 불안할 텐데요. 교육부가 킬러 문항에 대한 분석을 공개한다고요? 네, 교육부가 26일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는데요. 이주호 부총리가 이 자리에서 수능 시험에 배제될 초고난도 문항들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킬러 문항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26일 공개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구나라는 감이 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킬러 문항 배제는 쉽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배운 과정에서 문제를 내는 공정 수능을 위한 것이라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킬러 문항을 없애도 사교육은 줄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제도를 바꾼 게 아니고 기본 원칙을 지키겠다는데 킬러 문항을 없애면 중킬러 문항이 나올 거고 이건 또 학원에 가서 배워야 한다는 학원 전문가들의 말이 보도되고 있다며 사교육 불안 마케팅에 강력히 맞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9월 모의평가 출제 작업에 착수합니다. 평가원은 최근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총 500여 명 선임을 마쳤다면서 9월 6일로 예정된 모의평가 출제 작업을 다음 달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의평가 출제 검토위원은 평가원이 미리 확보한 현직 교사와 교수 가운데 추첨 선발되고 합숙기간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문제를 검토합니다. 국민의힘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인한 왜곡된 교육 현실과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면서 당내 특별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곤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 교육과 대학 입시 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허위 과장 광고 등 이 학원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에 나서는데요. 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 과장 광고,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과다 교수비 징수 행위, 별도 교재비 청구 등 사교육 현장의 잘못된 부조리를 일소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언론 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모인 관계기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그 실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응하여 교육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수능 출제 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들, 소위 킬러 문항을 만들어냈고 이를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이 교묘히 이용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서 피해를 주어왔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사교육 카르텔은 정부가 힘을 모아 이번에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정부가 끈기를 갖고 현장이 바뀔 때까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기관 협의체를 가동함과 동시에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앞으로 2주간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사교육 부당 광고에 대한 온라인 실시간 모니터링도 병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고와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확인되고 적발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조하에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로 치솟아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에도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교육 현장에 파고들어 있는 사교육 카르텔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전격 소환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이번 의혹으로 검찰에 불려 나온 게 오늘이 세 번째인데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박 전 특검 조사 한참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검찰에 비공개 출석한 박영수 전 특검은 현재까지 4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석 달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전 특검을 부른 만큼 수사 내용 전반을 확인하려면 밤 늦게까지 마라톤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뒷돈과 함께 청탁을 받고 우리은행 측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박 전 특검이 200억 원어치 부동산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우리은행은 내부 반대에 부딪혀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1,5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여신 의향서만 냈습니다. 이렇게 대장동 사업에서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청탁의 대가로 받기로 약속했던 돈도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50억 클럽 명단에 올랐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박 전 특검이 소환 조사를 받은 게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번에 기소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재작년 11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 박 전 특검을 소환했지만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3월부터 재수사를 벌여온 현재 수사팀은 사안의 실체에 다가갔다고 자평하면서 이번에는 박 전 특검의 혐의 규명을 자신하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접촉하며 청탁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 박 전 특검의 측근 양재식 변호사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가 먼저 편의를 봐주는 대가를 요구했고 200억 원 약정 사실을 박 전 특검에게 보고했다고 대장동 일당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컨소시엄 참여 불발 이후 박 전 특검이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전달한 유력한 인물로 당시 우리은행 부동산 금융사업본부장 김모 씨를 특정했고 박 전 특검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우리은행 관계자들의 진술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박 전 특검이 50억 원을 전달받을 방법을 논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사촌이자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였던 이모 씨를 소환해 조사도 했습니다. 박 전 특검 본인은 물론이고 김 씨와 이 씨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저 약정에 그친 게 아니라 일부는 실제 전달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자금을 추적해왔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면서 급여 명목으로 2억 5천여만 원을 받았고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빌렸는데 검찰은 이 돈이 50억 원의 일부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 청탁을 받고 실제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또 대가성이 인정되는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의혹 전반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뒤 박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프랑스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낮 12시 반쯤 전용기를 타고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박 3일 동안 보반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비롯해 권력 서열 2위인 응유엔 푸종 공산당 서기장 등 최고 지도부와 개별 면담합니다. 이와 함께 K산업박람회와 K푸드 페스티벌, 한글 교육기관 방문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서 두 나라 간 협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일정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습니다. 네, 앞서 수원 아파트 냉장고에서 2명의 영아가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감사원이 지금 전수조사도 검토하고 있죠.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 2천여 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사건도 당국의 표본 조사에서 파악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당국이 출생 뒤에 예방접종은 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사례를 조사하다가 찾아낸 건데요.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사건 상당히 충격적이고요. 또 전수사도 검토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걱정도 되고. 먼저 이 수원 아파트에서 냉장고 안에서 지금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 전해주세요. 네, 일단 이제 영아 살해죄 이제 혐의를 이제 받고 있는 예, 것입니다. 지금 이 당사자 그 친모는 사실상 그 아이가 그 3명이 있습니다. 네. 12살, 10살, 8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충격적인 그 사실은 2018년도 1명, 또 2019년도에 1명을 출산을 했는데 이 2명의 그 영아를 넷째, 다섯째가 되겠네요. 예, 넷째, 다섯째죠. 예. 그래서 그 출산한 직후에 집 또는 병원 근처에서 그야말로 이제 그 목졸라 살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을 해서 현재까지 벌써 5년 정도 됐겠죠. 이제 그런 이제 혐의로 지금 긴급 그 체포가 어제 되었고 지금 구속영장이 오늘 오전 중에 그 영아 살해 그 혐의로 청구된 사항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친모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일단 본인이 그 밝힌 바는 그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 어려웠다. 소위 말해서 이 2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웠다. 일단은 이제 그런 동기를 밝히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뭐 심층적인 뭐 조사도 수사기관에서 이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고요. 또 한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는 과거에 사실 그 국내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사건이 아주 유사한 게 있었죠. 그 설해마을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시나요? 아주 그 시신 이 영아가 똑같은 형태의 그 냉동고에
이렇게 두 구가 이제 발견이 되었었고 그때 그 프랑스 그 부부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DNA 우리가 프랑스에서 체포됐죠. 결국은 이제 그녀의 출국을 했는데 그 프랑스에서 아니 이게 과연 이 친자가 과연 맞을 수 있느냐. 국내에서는 이제 DNA 감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내 그 DNA 그 감정 기술을 이제 프랑스에서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시료를 보내줘서 그것이 입증이 되었는데 더 그때 충격적인 것은 이 그 크루조 부부인데요. 그 베로카라고 하는 이 그 친모가 한국에 오기 전에도 이미 프랑스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또 했었던 거죠. 그렇군요. 뭐 그런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혹시 이 출산 거부증 같은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래서 프랑스 법정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일부 또 인정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게 되면 경제적인 이제 공공함이 이를테면 영아 살해의 가장 큰 동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요, 또는 이제 뭐 치욕을 은폐한다든가, 또는 세 번째 유형이 하나의 그 산후 우울증 또는 이제 출산 거부증 뭐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일단 본인은 경제적으로 공공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복합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와 같은 영아 살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추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그 조사를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이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3명의 자녀가 더 있었고요. 경제적 어려움도 호소했고, 남편에게는 낙태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던데요. 남편은 정말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크루조 부부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도 남편은 이제 모르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그 사건도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프랑스 그 법정에서는 이 남편도 여러 정황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판정을 해서 남편도 사실 이제 실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꼭 그렇다고 뭐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1회도 아니고 그 2회에 가장 그 가까운 부인의 여러 가지 그런 행동의 또 신체적인 모습의 변동을 정말 몰랐던 것이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의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사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제 공범의 그 가능성에 대한 이제 수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 영아 살해의 또 다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배우자하고의 일정한 뭐 불화라든가 뭐 이런 것도 선행 연구에서 밝혀지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정말 몰랐던 것인지 또는 이제 본인 친모가 얘기했을 때 실제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건 단순한 또 낙태로 간주한 것은 또 아니었던 것인지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이 조사에서 밝혀질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수사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경찰이 친모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일단 그 긴급 체포를 했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제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 상황들, 그다음에 그 시신에 관한 거, 또 본인 자체도 자신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라고 자백을 한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핵심적인 것은 정말 또 영아 살해인지도 함께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봐서는 영아 살해의 정황이 그 짙은 것이죠. 왜냐하면 영아 살해 그 요건들이 있거든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치욕을 은폐하거나 또는 기타 양육을 못할 것을 예상해서 기타 참작할 만한 동기로 하는 경우에 영아 살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살해보다는 형이 훨씬 약합니다. 10년 이하로 이렇게 약한 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들도 수사 과정에서 정확히 발견과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뭐 살해죄에 해당되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병원에서 출산한 지 바로 하루 만에 이런 살해를 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영아 살해에 적용이 더 적절한 것으로는 물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그 영아 살해인지 아닌지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요? 그냥 그 살인죄는 사람을 이제 살해하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량도 5년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아 살해는 사람을 살해한 것은 맞지만 책임을 강경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렇게 해야 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엇인가 이 아이의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내가 부득불 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참작할 만한 동기 혹시 인정된다거나 또는 이제 그 산후 바로 직후기 때문에 호르몬상의 여러 가지 분비 때문에 불균형 때문에 온전한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는 뭐 이런 점들 그러면 일반 정상인에 대해서 가하는
형벌적 책임과 비난보다는 뭔가 강경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과거에 좀 논란이 있었죠. 아니 그 어떻게 본다면 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 감경을 하느냐. 그래서 그 과거에는 이 영아 살해죄를 폐지하고 똑같은 보통 살해죄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형법 개정안도 이렇게 계류가 되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냐를 보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했다기보다는 감사원이 감사를 했고 출산 기록은 있는데 실제로 신고가 안 된 사례가 2,000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1%만 지금 한번 알아봐라라고 이제 당국에 지시를 했고 그래서 지금 밝혀진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 부분이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1명 또는 3명 이상의 영아가 살해됐을 또는 끔찍한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대목인데요. 지금 말씀처럼 그 감사원에서 이제 그 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지금 출생 신고한 인원수와 또 출산했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가 숫자가 사실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듯해서 이것을 전수 조사를 쭉 해봤더니 약 2,000명의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가 났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이 2,000명의 영아가 지금 온전하게 있는가에 한해서 지금 다 전수 조사를 하진 않고 그중에 1%만 무작위 추출을 해서 20여 건 정도만 20여 건만 해서 뭐 수원 이를테면 그다음에 화성 이렇게 한번 이 영아가 지금까지 출생 신고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온전하게 건강하게 잘 있는 건지 실사를 한번 해보자. 그 실사를 했는데 20명만 일단 실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지금 수원에 2명의 영아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수원시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당사자가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자체 단체에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경찰한테 수사를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이 주거지를 이렇게 수색을 해봤더니 냉동고에서 이 영아 2명의 시신이 발견되었고요. 또 오늘 그 오전에 화성에서도 이와 유사한 또 사안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지금 20명을 무작위 추출해서 이렇게 했는데 1%라고 한다면 만약 확률적으로나 계산하면 100명, 200명, 300명까지도 혹시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러한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이런 전망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당국에서는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의견이 모아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병원에서 낳고 나서 행정기관으로 바로 신고가 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낳고 별도로 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누락이 되는 게 많은 거죠, 지금.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약간 제도의 허점을 사각지대로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부모가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그야말로 출생했다고 하는 건 증명서만 요구하면 발부를 해줄 뿐이지 행정기관에 꼭 의무적으로 출생했다고 하는 것을 통보해줄 사항으로 의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그 당사자 그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아이가 혹시 사고에 연루가 되면 그냥 유령 아동으로 될 가능성도 큰 것이죠. 그렇군요. 이 점이 그 대비되는 것이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관은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구조로 진행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와 관련돼서 요 몇 년 사이에 이러한 이제 이름 없이 사고로 사망되거나 또는 이렇게 잘못 입양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놀랍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소위 말해서 그 가족관계 그 등록법에 대한 개정에 이러한 또 국민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 정부 조사 기관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반드시 꼭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자. 80% 90%가 찬성을 했고 이 법안이 현재 그 계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논의가 그 지지부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제도적 틈이 이런 사고와 끔찍한 일을 야기시킨 숨은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둘러서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여러 가지 지원 대책도 나올 것 같고 보완책도 나올 것 같거든요. 가장 시급한 보완책은 뭐라고 보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의료계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보를 꼭 하게 되면 네. 행정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인원도 있어야 되고 예. 또 예산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근데 그 산부인과 업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차원에서 예. 왜 이거를 우리 그 의료계에 넘기느냐 뭐 네. 이러한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그 정부와 의료계가 건설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뭐 일정한 뭐 인력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가 네네. 또 일정한 금액에 대한 정부적인 지원이라든가라고 해서 꼭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야 지금 이렇게 2,000명 이상 네. 또는 어떻게 본다면 이름 없이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은 이 아동 권리 협약에도 그 반하는 것이고 네.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예, 어른들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그 제도적 공백은 꼭 지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원이 지금 전수조사를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 속보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가오는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해 침수 피해를 봤었던 현장을 찾아서 대비 상황 계속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집중호우에 무너졌던 저수지 복구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충남 당진시 용현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양 기자가 나가 있는 그곳이 작년에 이제 집중호우로 무너졌던 곳이죠?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작년에 무너졌던 그 장소입니다. 지금 토사를 쌓아서 임시복구만 해둔 상태고요. 비가 스며들거나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방수포를 덮고 끈과 돌로 단단하게 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6월 30일 새벽 이곳 용현 저수지에 큰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제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생기거나 주변 민가까지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근처에 사는 시민들은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주민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동네를 도망가야 된다고 피신 가야 된다고 그런 정도였었어요. 겁나갖고 잠 한숨도 못 자고 여기가 앞에가 다 바다였으니까. 당시 주민들은 비가 많이 오는데도 수문을 제때 열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대처 부족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일요일부터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대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잘 갖추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무너졌던 다리에 토사를 쌓고 다지는 정도의 응급복구만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된 공사는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시에서는 전문 업체에 무너진 제방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의뢰했는데요. 결과는 D등급, 보수와 보강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시에서는 이곳 용현 저수지를 재해 위험 저수지로 지정하고 보강공사 견적까지 뽑아둔 상태입니다. 우선 지금 임시로 쌓아둔 제방을 다시 복구하고 보강해야 합니다. 또 비가 쏟아져 일정 수위가 넘어가면 저절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수문을 개량하는 등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6억 원 정도로 추산됐는데 재해 위험 저수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비로 비용 50%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보수공사도 국비를 지원받은 뒤인 내년이나 돼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결국 올해 장마철은 지금 상태로 보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수문 담당 직원의 순찰과 소통을 강화하고 많은 비가 예보될 경우 미리 수문을 열어두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당진시 용현 저수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향후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 하원 보고에서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지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2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월 의장은 하원 금융위원회 보고에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Inflation has moderated somewhat since the middle of last year. Nonetheless, inflation pressures continue to run high, and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그는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5%포인트 올린 게 수요 측면에서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긴축 정책에 완전한 영향이 실현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를 설명하면서 거의 모든 FOMC 위원은 올해 말까지 금리를 어느 정도 더 올리는 게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FOMC 위원 대다수가 올해 금리를 2차례 더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가 예상대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게 꽤 정확한 추측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긴축의 속도는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sense of these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and the decision really is just that, given how far we've come, it may make sense to move rates higher, but to do so at a more moderate pace. 그는 올해 개인 소비가 늘었지만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 활동이 둔화했고 기업의 고정 투자에도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여전히 노동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서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탈달러화 위협에 대한 질문에 대해 파월 의장은 미국의 민주적 제도와 법치가 유지되는 한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뒤 뉴욕 증시는 테슬라와 AMD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지난해 출시된 청년 희망적금, 당시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2년 동안 매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까지 합쳐서 연 10% 정도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최근 출시된 청년 도약 계좌와는 다른 겁니다.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 희망적금 접수 첫날, 일부 은행에서는 접속 장애가 일어날 정도로 많은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확실한 목돈을 마련하면서도 탄탄한 이유를 제공한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청년 계좌, 지금까지 4명 중 1명꼴로 중도에 해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적금에 목돈을 묶어두기 어려운 청년들의 중도 해지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로 납입 금액이 적고 또 나이가 어릴수록 해지율이 높았는데요. 납입 금액별로 보면 10만 원 미만을 넣은 경우, 10만 원 미만을 넣은 경우가 가장 높죠. 49.2%, 절반에 가깝게 해지를 했고요. 한도 50만 원을 꽉 채워 넣는 경우의 해지율을 보니까 14.8% 정도였습니다. 납입 여력이 되는 청년들은 변수가 생겨도 대처가 수월했던 걸로 보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여파에 청년들은 허리띠도 졸라맸습니다. 2021년 이후 기준금리가 3%포인트 오를 동안 20대의 연간 소비는 3.96% 그리고 30대는 2.4% 정도 줄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을 유쾌하게 맞닥뜨리는 거지방, 또 무지출 챌린지도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알뜰한 소비 생활을 공유하면서 절약을 독려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채팅방에 1,100원짜리 물을 사 마셨다는 글에 물은 회사에 가서 마셔라. 또 요즘 수돗물이 좋다. 생수를 사 먹지 말라 하면서 절약을 촉구하기도 하고요. 또 음원 사이트 구독료를 썼다는 말에 세상에서 가장 나쁜 독은 정기 구독이다. 당장 해지해라라고 하면서 단호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다양한 절약 팁을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유쾌하게 대응하는 건 좋지만 중장기적인 고민도 필요하겠죠. 금융당국은 최근 출시된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 희망적금보다 만기가 3년 더 길어서 적금의 유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차곡차곡 저금한 돈이 몇 년 뒤에 청년들의 도약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가스 누출로 보이는 폭발 사고가 나서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건물 내부에서 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당국은 여러 가능성을 놓고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파리 도심 한복판에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솟아오릅니다. 건물 사이에서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대원들은 연신 물을 뿌립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릭상부르 공원과 소르본 대학 인근 지역에서 현지 시각 21일 폭발음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Et d'un coup j'ai entendu un bruit énorme, je me suis retourné vers le lieu du bruit et là j'ai vu une boule de feu gigantesque de 20 ou 30 mètres de haut, ce qu'on voit dans les films, ce qu'on voit à la télé d'habitude. Il y a une explosion, on dirait une bombe ou quelque chose qui... Moi je pensais qu'il y a une voiture qui entrait par là, tout est cassé, tout est explosé, tout est tombé. 패션 학교가 있는 건물에서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자체가 무너지며 인명 피해가 커졌습니다.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이 다치고 중상자도 있어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 피해자들이 깔려 있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Tout comme je suis évidemment extrêmement prudent sur les causes de cette explosion qui a provoqué cet incendie sur lequel nous avons 270 sapeurs-pompiers de la brigade. 수사당국은 불이 건물 내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물의 법규 위반이나 개인의 부주의 등의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중국 서부 내륙의 닝샤웨족 자치구의 한 식당에서도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31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사 등 현지 매체들은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8시 40분쯤 닝샤웨족 자치구 인촨시에 있는 고깃집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찰이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대형 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을 다음 달 21일부터 집중적으로 계도합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는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성주 사드 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막바지 준비를 해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오늘 아침 7시쯤 경기 광주시 해덕동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1m가 넘는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 범죄 수사대는 아버지 장례를 이유로 임시 석방됐다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도주한 혐의로 어제 오후 2시쯤 경기 오산시에서 마약사범 50대 A씨를 검거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한 뒤에 요금을 내지 않고 버티며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에서 경찰관 2명을 때린 혐의로 전직 삼선구청장 박경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SNS와 인터넷 주식 방송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해 주가를 띄운 뒤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주식 리딩업자 30살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모 전 KT텔레캅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12,000원 안팎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종일 하늘빛이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볕이 강해서 다소 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이나 높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오늘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해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의 아침 기온 모두 20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의 한낮 기온 31도, 광주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전국적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휴일부터는 올여름 첫 장마가 시작되겠는데요. 일요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까지 확대해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여름 장마는 제주도는 예년보다 6일, 남부는 2일, 중부는 하루 정도 늦어지는 겁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여야는 오늘도 후쿠시마 오염수 불체포 특권을 놓고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정치 입문 가능성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